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비상 소집에 응해주신 위원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팍다식 수다쟁입니다. 이상호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연덕스러운 카리스마죠. 김성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살림꾼입니다. 임미애 도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료 대마왕입니다. 천연길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비상대책회의의 소집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쭤볼 게 있어요. 위원님들은 뭐 취재다 아니면 업무 때문에 공공기관 자주 들르시잖아요. 새해가 돼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지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아, 달라지면 안 되나요? 보통 관공서는 잘 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느낌이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늘 그냥 조금 이렇게 가라앉고 이런 분위기는 뭐 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신년을 맞아서 이 단체장들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보통 하면 이 기자들이 뭐 수십 명씩 한꺼번에 출입을 하게 되니까 네. 이 청사를 관리하시는 청원 경찰분들이 한 명 한 명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기자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드나드는 게 조금은 부자연스럽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오히려 이 뭐 행사를 하면 할수록 시민들은 좀 드나들기가 불편하겠구나. 근데 그게 연초에만 그런 현상이 있어요? 아니면 1년 내내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연초에 그런 현상이 많죠. 저희도 이제 뭐 군의회 일도 받고 도의회 일도 보지만 갈 때마다 이 업무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맞아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봐요. 그리고 이 자리 배치도 하고 얼굴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다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니까 일반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일들이죠. 그렇죠. 연초가 되면은 인사 이동이 있어요. 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수선하죠. 거기에다 경북도청 이번에 청소하시고 하시는 여사님들 또 이동이 다 돼가지고 전부 낯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 갈 일이 생기면 모아놨다가 정말 마지막까지 안 갔다가 한 번에 가서 다 해결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잘못하면 과태료네요.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은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공공기관이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최근에는요, 공공청사가 새롭게 지어지면서 규모나 활용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신청사 존재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사생결담은 공공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할 때 이 청사라는 게 국민들 혹은 뭐 시민들 혹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권력의 공간, 침해의 공간, 때로는 억압의 공간으로 작용한 적이 많죠. 정부의 기준을 넘어서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요? 이건 네. 좀 의외의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네. 경북도청만 봐도 의리의리하거든요. 네. 마치 그 안에서 일하는 일꾼인 공무원이 주인처럼 느껴지는 곳. 33개의 중앙부처,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168개의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15,600여 가지의 자원 정보를 제공해서 들어보면 엄청나네요. 많아 15,000개. 보이죠. 15,000개. 제가 근데 왜 이게 전 이용한 게 없죠? 그렇죠. 제가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청사 그래서 숫자예요. 이게 진정한 공유 맞아? 이거 이미 많은 경우에 주민들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공공청사가 마이너스 철학을 가져가는 게 옳은지 플러스 철학을 가져가는 게 옳은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플러스 철학인 게 이게. 네, 공공청사에 대한 사생결담. 먼저 이 위원님의 결담 먼저 들어볼까요? 보청기 필요하세요?로 정했습니다. 보청기면 귀에 꽂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청사, 보청기, 예. 청 이건가요? 뭐 발음은 똑같은데요. 네. 사실은 한자는 조금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공청사할 때 이 청사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청자라는 게 한자로 이렇게 보면 위에 집음자에다가 들을 청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종의 어떤 그 듣는 집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청사죠. 그래서 집운이라는 그 한자를 해석하는 거기 보면 옛날 사람들이 요건 다스리는 곳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듣는 일을 주로 하는 곳이다. 그래서 국민들 혹은 뭐 시민들 혹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네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곳이어야 되죠. 그래서 또 우리가 조금 더 잘 듣기 위해서 보청기를 하듯이 좀 이렇게 그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들의 이야기를 안 듣기 때문인데 청사의 본래 개념은 듣는 곳이라는 개념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청사 얘기는 많이 했는데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단어인지는 몰랐네요. 국민들과 이렇게 정치를 한다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소리를 천심처럼 혹은 하늘의 소리처럼 이렇게 듣는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 글자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관청이라고 할 때 뒤에 청자가 대부분 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활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이 관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이나 어떤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그 무게가 좀 실리는 느낌이 좀 근데 들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관청 이런 의미는 어쩌면은 백성의 이야기를 터놓고 들어주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권력의 공간, 침해의 공간, 때로는 억압의 공간으로 작용한 적이 많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백성을 받드는 공간,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자리 잡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그 90년대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그 전까지 청사에 근무하는 청사의 수장은 이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고 근무하다가 금방 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이 청사에 대한 그렇게 많은 애착을 가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4년 단위로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니까 이 집무실에서 근무하는 시장 군수님들도 이 청사에 대한 자기가 애착을 가지게 되고 도민들, 시민들이 와서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 표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조금 더 열린 공간으로 바뀌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정치를 이렇게 보면 아무리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개념과 현실은 늘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이상적으로 이렇게 추구했던 게 뭔가라는 것들은 다시 한번 꼭 좀 이렇게 새겨볼 필요가 있고요. 서양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그 공공청사가 권력의 상징으로 이렇게 활용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숨어 들어가는 공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주로 광장 문화로 이렇게 자꾸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청사를 통해서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 이념들이 청사를 중심으로 혹은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논의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구조를 조금 만들어 왔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의 어떤 그 차이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좀 하게 돼요. 청사 지금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곳이 청사인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청사는 다 있잖아요. 주민센터부터 해서 많이 있는데 오래된 건물도 있고 얼마 전에 뭐 새로 지은 건물들도 있을 텐데 경북의 이 공공청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내가 있는 시군의 청사가 엄청 커 보인다라고 느끼시겠지만 경북에 있는 23개 시군 청사와 경북도청사까지 정부의 기준을 넘어서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요? 이건 네. 좀 의외의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네. 경북도청만 봐도 으리으리하거든요. 네. 정말 큰 것 같은데 기준에 적당한 크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그 기준 면적을 정합니다. 이 면적을 정하는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그리고 의회의 청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 요 세 가지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 경북도청에 있는 주차장, 주차시설 등은 다 포함이 되지 않고요. 또 도서관, 이 전시실, 공연장, 북카페 등도 다 면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사에 들어가서 1층에 뭐 전시 공간이 있게 되면 이 부분은 또 기준 면적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또 이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재난 상황실, 그러니까 청사 안에 있지만 이 부분은 또 면적에서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청사의 면적이
기준 면적으로 따지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거죠. 네. 크게 지어놓고 그러니까요. 막 빼버려도 될 것 같은데 신고만 요것만 집무실이야, 뭐 요것만 아니요, 사무실이야 그렇진 이렇게. 않고요.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을 때 네. 승인을 받을 때부터 집무 공간은 요만큼이다라고 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요. 만약에 실제로 그게 건축 과정에서 그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이후에 그 면적을 초과된 면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안부에서 면적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어떤 제재가 있지는 않아요. 뭐 규정상으로는 다음 해에 뭐 이 재정에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정도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뭐 면적이 넘었다고 해서 제재를 받은 자치단체는 그동안 없었고요. 건설 비용 그다음에 면적까지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으로 다 지어지는 거잖아요. 청사는 네. 오롯이 세금이 투입되는 네. 건데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도 네. 법의 테두리 안에만 잘 맞추면 되는 거고 이걸 넘어도 제재를 안 받는 이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상적인 사무 공간을 청사의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는 네, 게 편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거기에 뭐 직원들의 네. 헬스 공간,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아까 얘기하신 뭐 전시실, 북카페,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은 다 빠지는 거죠.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는 제 세금이잖아요. 네.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을 거예요. 전 왜냐하면 일반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도 건물 크고 복지 좋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다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금으로 공무원들을 이렇게 너무 좋게 하면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 좀 뭔가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싶어요. 그럴 수 네. 있고 일정 부분 허용을 두는 것이 꼭 공무원이 좋으라고 두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는 이제 개념이 바뀌어서 조금 시민과의 어떤 공유 공간을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청사 역시도 그런 단계를 이미 거쳐오는 거죠. 네. 이게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청사 면적 기준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경북에 있는 23개 시군의 기준 면적과 실제 면적들을 비교해 보면 건물이 오래된 청사일수록 실제 면적이 점점 해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렇죠. 예, 보유 면적이 줄어들어야지 이 신청사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 신청사를 준공하고 이전한 예천군청을 보면 재작년까지 면적 비율이 51.24%였습니다. 기준 면적의 절반 정도의 면적만 쓰고 있다고 신고를 했었죠. 이 용도를 다르게 변경을 하면서 야, 이만큼 오래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없다. 그래서 신청사 건축이 필요하다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면적률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매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집무실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쪼개가지고 이거는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공간이니까 집무실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방식이죠.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렇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이게 그 공무원들 정말 좋겠다. 들어가 보면 내 세금인데 공무원들이 정말 좋겠다. 사실 이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렇게 잘 지어진 현관 공간 이런 걸 보면서 야, 저게 우리 모두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무리 넓거나 커도 별 문제가 안 될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 이 인식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공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문제가 좀 있으면 논의가 되겠지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지 면적에는 전혀 뭐 이렇게 위법이 된다든가 이렇지는 않지만 기준에는 맞아 떨어지만 여전히 민심으로 보면은 뭔가 이렇게 깨림칙한 구석이 여전히 존재한 이유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짚어볼 텐데요. 먼저 청사의 개념을 정리를 했잖아요. 이 위원님의 그러면 결어도 한번 들어볼까요? 공공청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여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방향성을 딱 잡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공공청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네, 이어서 공공청사에 대한 김 의원님의 결담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죠.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이다. 이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거잖아요. 네.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이게 공공청사랑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공공청사라는 것은 큰 의미로 보면은 이 주인이 누구냐? 일반 국민이고 시민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고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 일꾼들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뒤바뀌어서 마치 그 안에서 일하는 일꾼인 공무원이 주인처럼 느껴지는 것. 그건 잘못되었다. 이제 앞으로는 그 공공청사 역시 우리 국민과 시민의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일꾼들도 그 점을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이 그 다르세요? 네. 이 공공청사에서 공간을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이 공무원들도 노동자라고 봤을 때 이들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어야 된다. 이 면적 기준을 계산할 때도 1인당 면적을 계산하고 거기에다 이제 곱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안정적인 직무 공간을 좀 확보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직무 공간을 제외해 놓고 나서 이 대민 업무 공간, 시민들이 드나들면서 업무를 보고 자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공간도 또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공간이 민원과 관계없이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개방된 공간,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지, 공무원들이 집무실이 야 너무 좋다, 시설이 좋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나쁘다고 보기에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원론적으로 보면 그 김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게 그것마저도 사실은 일종의 시민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어떤 업무를 조금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어떤 그 목적으로 사실 그런 의미가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그 시민들이 어느 공간이든 사실은 다 이게 우리 공간이다라고 느낄 만큼의 어떤 그 서로 간의 소통과 또 이 공간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잘 일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공유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여기는 노동자의 공간이니까 여기는 우리 거, 그다음에 여기는 당신들 거, 이렇게 그 논의를 시작해 버리면 사실은 공공청사 문제는 지속적으로 어떤 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가지 않을까 이제 싶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국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주인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공공청사를 짓고 할 때 일정 부분 우리가 주인된 입장에서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동시에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이런 필수적인 공간에 보태어서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같이 나누어야 될 공간은 무엇인가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된다. 결국 이것을 짓는 쪽은 공무원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지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인이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하기 힘든 공간도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큰 의미로 정말 주인된 입장에서 한번 봐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도 거기에는 이 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우려가 있거든요. 실제 주민들로부터 시민들과 마주치면서 노출된 공무원들은 말단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공공청사를 짓고 결정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은 다 고위급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도 불편하지만 이 말단 하위급 공무원들이 좀 편하게 일하고 시민들과도 좀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고위급 공무원들이 편안하고 겉으로 보이기에 좋은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 부분을 좀 우려를 한 거죠. 근데 네. 저는 네.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공무원 하면 그 국민의 공복이라는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이 공공청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 공간은 일은 너희들이 하지만 이것은 곧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공간이다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공복이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전문성을 가진 직업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노동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천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청사를 하나의 노동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 공간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다 보면
이분들에 대한 복지를 위한 어떤 또 다른 시설도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전히 주민들은 이분들을 하나의 노동자로 보기보다는 국민들의 공복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약간의 갈등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공공청사를 지을 때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짓는다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설계하는 과정부터 공모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이제 그 공모를 할 때 당선이 되면은 그 당선된 회사가 실질적인 건물을 설계를 하죠. 대개의 경우는 이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요즘은 건축하는 과정들을 민간에 전부 위탁해 갖고 있는 거예요. 설계, 시공, 감리까지. 단 하나 하는 것은 공무원들 중에서 자격증을 가진 누군가가 감독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폭넓게 공유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민의 영역과 간의 영역이 합쳐져서 어떤 민관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장 타당한 것이 어떤 공간이 나올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민관이 봐요. 함께 힘을 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예. 하면 좋을 텐데 예. 안동시의회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좀 받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11월 14일째 이제 뭐 일간지 보도가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장 감독이 현장 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서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받았다고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서 진술을 한 거죠. 네. 결국 현장에 있는 공사 감독이 이제 돈을 받았다는 거고 그 현장 소장 이야기로는 2차례에 걸쳐서 준 건 맞는데 한 번에는 500을 줬고 한 번에는 300을 줬다 이런 진술이죠. 궁금한 거. 네. 근데 그 업자가 돈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도 관계 공무원도 그로 인해서 사직을 한 공무원이 거고. 자진 출두했죠. 그런데 네. 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경찰의 조사로 이야기를 하겠죠. 확실한 결과는 결국 이제 뭐 경찰 수사가 나와야 알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들 근데 이제 하시더라고요. 설계 변경의 과정도 이제 설계 변경을 감독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변경을 하게 될 때는 거기에 따른 절차들을 득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어떤 현장 상황이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제 설계 변경된 내용 중에 가장 큰 금액이 의회의 음향 통신 부분이에요. 그것이 아마 한 7, 8억 이상 증액되는 것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그전에 이제 설계에는 몇 방식으로 적용이 돼 있고 의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좀 더 미래를 보고 하자. 그래서 아마 경상북도 의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일정 부분 증액이 되고 거기에 따라 현장 여건이 집안 여건 관계로 파일을 더 박아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증액되고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이 설계 변경을 할 때는 그 해당 위원회를 다 거쳐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 변경은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그 가능토록 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공무원은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게 뇌물이 오고 갔다고 하면 뭐 나중에 수사 결과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이것이 가능토록 해달라라는 이유로 뇌물이 오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수사 중인 의성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수사 중인 일이어서 여기서 어떤 뭐 결론을 내리고 누가 답을 하기는 어려운 네, 문제. 네. 네. 경북이 물론 다른 데보다 크잖아요. 지역이 넓은 건 알겠지만 인구는 그거에 비해서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최근 지어진 경북도청사는 전국에서도 손꼽힐 규모예요. 뭐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넘지 않았다고는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고 네.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컸어도 커야 됐나 이런 의문은 남거든요. 네, 이게 아마 실제 면적과 들어간 건립 비용을 비교해 보면 경북도청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비용을 더 들였거나 부지가 엄청나게 넓진 않습니다. 이 경북도청 건립비가 3,875억이 들었고
부지가 24만 5천 제곱미터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네, 와닿아요. 서울에 있는 여의도보다 큽니다. 그럼 엄청 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충남도청이 2013년에 준공을 했는데 사업비가 3,270억이었고 부지가 14만 제곱미터였습니다. 이 경북도청 부지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었는데 건립 비용은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났죠. 그리고 2005년에 경북도청보다 10년 전에 신축한 전남도청이 사업비가 2,151억 원이 들었고요. 부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23만 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경북도청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예. 근데 이 기준이요. 지금 예. 계속 몇 천억 하시니까 예. 이게 얼마 안 안 많은 나와요. 것 같은데 음. 엄청난 액수잖아요. 1,000억을 어떻게 접하겠어요. 일반 국민들이. 네. 안 많다고는 하지만 많은 비용이죠. 기준 자체가 너무 높게 된 것 같아요. 난 네. 말씀하신 건 충북도청, 뭐 전남도청 많이 들어간 거죠. 많이 들어갔지만 그거에 비해서 경북도청이 안 들어간 거지 경북도청이 안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비용이 커진 것도 디자인과 이 건축에 있어서 좀 궁궐 모양을 본다고 여기에 공을 들인 것이 그 시민들에게 한편으로는 관광지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이 도청을 자주 찾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저렇게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좀 비춰지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유지 관리비만 한 해에 뭐 60억 원 정도가 든다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세금 먹는 하마 이런 오명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이쯤에서 김 의원님의 결호도 들어보죠. 청사라는 것은 어떻게 지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서 주인된 국민과 시민이 그 공간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열어주고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느냐 이런 일들을 진정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공공청사에 대한 임 의원님의 결담도 들어볼까요? 국민은 5G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부는 3G 시대에 살고 있구나. 왠지 욕 같아요. 3G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G, 3G, 4G, 5G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G라는 단어가 제너레이션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2G에는 음성과 문자가 왔다 갔다 하던 시대. 그러다가 이제 3G 시대로 넘어오면서 3G에서 4G, 5G 아주 빠르게 이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사실 우버 택시 얘기 나오고 카카오 택시 나오고 이게 국민들의 의식은 이미 빠른 속도로 공유 경제로 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건축에 대해서 이제 국민과 함께 이것을 사용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니 국민은 5G 시대 살지만 정부는 여전히 늦어도 너무 늦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그래도 지난해 8월이었죠.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국민에게 개방하는 이런 서비스를 시범으로 실시했잖아요. 네. 이게 반응은 그럼 어떤가요? 근데 반응을 보면은요, 이게 뭐 공공자원 개방 공유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해서 33개의 중앙부처,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168개의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15,600여 가지의 자원 정보를 제공해서 들어보면 엄청나네요. 많아 15,000개. 보이죠. 15,000개. 제가 근데 이게 왜 전 좀- 이용한 게 없죠? 그렇죠. 제가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청사 그래서 숫자예요. 이제 공유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온 국민이 전국에 있는 공유자원을 시스템을 통해 포털 서비스를 통해서 이걸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네. 근데 제가 예를 찾아보니까 주로 주차장, 회의실, 강당 이런 거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새로울 경우에. 게 없다고요. 그리고 모범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라도의 어느 한 그 공공 건물에서 주차장이 놀고 있으니 그것을 이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역 주민들이 이 주차장 시설을 농산물 건조하는 걸로 쓰겠다 해서 그렇게 개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모범 사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게 진정한 공유 맞아?
이거 이미 많은 경우에 주민들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중앙정부가 늦어도 한참 늦다는 거죠. 그 전에 있었어요. 이미 2008년도에 네. 2008년 4월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공공청사 개방 지침 이래가지고 지자체로 다 내렸어요. 정말 정부가 이 부분을 보면 탁상 행정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 특히 시군 단위로 가면 공공청사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이미 심지어 장애인 기업에서는 시청사 안에 들어와서 직원들을 상대로 민원인을 상대로 카페를 열고 있고 네. 안동시청 같은 경우는 벌써 한 5년 정도 됐어요. 카페 연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각 단체들은 시의 청사로 쓰다가 빈 공간이 생기면 모든 단체들이 앞다투어서 그걸 쓰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이미 그것을 다 쓰고 있죠. 그리고 각종 회의들은 이미 시군청사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어서 자치위원회 프로그램들이 적어도 3개 내지 한 7, 8개 프로그램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거기다 헬스장까지 다 있죠.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공공청사 이용 잘하고 있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아직도 이 하드웨어에만 목을 매는구나. 이 청사를 공유한다는 것이 꼭 이 공간을 쓰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제가 눈여겨봤던 이 공공의 자원을 공유하는 사례들이 이런 거였어요. 거대한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공구를 공유합니다. 네. 공구를 필요할 때 와가지고 빌렸다가 왔다 가고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라돈 측정기를 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이 주민센터도 공공청사잖아요. 주민센터에 와서 빌려가고 군청에 와서 빌려갔다가 가고 이곳을 거점으로 매개로 해서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좀 개발을 하고 이 모범 사례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을 누구한테 빌려줬습니다. 누구한테 빌려줬습니다. 이것만 창고를 생각하는 회의실로 것 같아요.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그 조선시대 때 공공청사는 철저하게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필요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빼나가서 정말 필요한 것만 짓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어져요. 안동읍성 같은 게 이렇게 들어와 보면 가장 중심에 서는 게 이제 조금 낯선 개념이긴 한데 객사라는 걸 지어요. 요거는 뭐냐면 왕이 이제 여기에 상주하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공간으로 짓고 이제 그 옆에다가 이제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어떤 그 일종의 향교 공간을 하나 만들죠. 여기서 학교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 객사의 동쪽에 있다 그래서 이제 동헌을 짓는데 거기가 보통 이제 그 현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업무 공간을 짓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크게 짓는 게 뭘 짓냐면 향리들의 업무 공간을 굉장히 크게 지어요. 질청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짓고요. 사실 이 외에는 어디든 가봐도 이거 외에는 별 게 없어요. 다른 공간들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걸 빼고는 안 짓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갑자기 왜 공공청사에 공연장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빌려줘야 될 것 같으니까 언제 빌려줄지 모르겠지만 뭐 회의장도 빌려줘야 될 것 같으니까 회의장 짓고 그러다 보면 계속 플러스 되는 어떤 그래서 공공청사가 마이너스 철학을 가지고 가는 게 옳은지 플러스 철학을 가지고 가는 게 옳은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플러스 철학인 게 이게. 네. 저는 그 면에서는 플러스 철학으로 가야 된다고. 그럼요. 그럼 지금 가장 큰데 경북에서 가장 큰 게 도청이잖아요.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활용도 측면에서요. 글쎄 제가 한 6개월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결국은 40점도 안 주지 싶어요. 결국은 멀리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죠. 위치가.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도청에 보면은 동락관이라는 별도의 어떤 공연장 전시실을 가지고 있고 도청 본관이 이제 안민관이라고 하는데 그 내에 보면은 전시 공간도 있고 또 이렇게 이 휴게실도 있고 종합민원실에도 들어가 보면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북다방이라고 해서 누구나 가서 차 마시고 책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보면 누군가 처음 와서 보면은 굉장히 화롭게 지어져 있다. 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요 김 의원님은 이렇게 점수는요? 생각해요. 저는 도청하고 일반 그 시군의 청사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청은 저는 철저하게
직무 공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군에 있는 청사의 경우는 주민들이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합 이 문화타운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는 지금 농촌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것이 어디로 이렇게 뻗어 나갈수록 비용만 더 많이 들어요. 지금은 좀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을 근데 높일 수 이제 있는 거고. 시군의 경우도 보면은 그걸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게 어떤 집합이 되어 있을 때 이용하기가 편한데, 제가 봤을 때 이 벌써 면 단위로 가게 되면은 그 시설들을 이용하기에는 역시 힘들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안동시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을 굉장히 크게 지어요. 요즘은 한 30억 전후를 들어서 여러 가지 또 문화 공간들이 될 수 있는 걸로 짓는데, 도청 역시도 보면은 이 신도시 한 뭐 10만 정도의 규모로 간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을 활용하고 개방하고 하는 측면은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요. 두 분이 아무래도 이 도청의 근처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을 잘라먹고 끝까지 점수 말씀 안 하셨어요. 끝까지 점수를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점수를 조금 후하게 주고 싶어요. 거기에 있는 이 연못이라든가 천연숲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만 활용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안타까울 뿐인데,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다 개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최소한 7, 80점은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80. 개방에는 점수를 주지만 개방을 해도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거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저는 상황이겠죠. 한 20점을 주고 싶은데요. 내가 그래 중간이네 40점. 도의원들이 과연 직무를 보고 가서 이 자료를 받고 오가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 공간인가, 직무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참 비효율적으로 지었다. 그리고 1층을 드넓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곳에도 곳곳에 층층마다 휴게실을 만들어 놓고 직무 공간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게 분산돼 있죠. 그리고 도의회와는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고 마치 차단된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도 출입카드를 받기 전까지는 의회에서 도청으로 갈 때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은 차단돼 있고 어느 날은 열려 있고, 그러면 정문으로 다시 돌아서 가야 되는, 이게 취재하는 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를 알고 있는데도 불편한데 이 도민들이 민원을 보러 와서는 얼마나 더 불편할까. 네. 제가 네. 도청에 가가지고 이 건물만 들어오면 길을 잃어버리는데 이 소리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네. 길치도 아닌데 그 그런 건물만 들어가면 길을 어떤 잃어버려. 지금 현재 구조상의 배치상의 문제와 이제 도가 갖고 있는 여러 도청이 갖고 있는 시설들을 개방하는 문제는 한편으로 별개의 것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직무 볼수 있죠.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낮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게요, 저 건축하시는 분들이 보면요, 이게 철학적으로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뭐 배산임수가 어떻고,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어떤 철학을 구현하려고 했고요. 근데 끝까지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는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직무 공간은 이렇게 넣을 거고요.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도청도 누가 설계하시면서 철학을 중심으로 설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의미 부여를 많이 해서. 이쯤에서 임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정부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공유라는 개념을 작년에 처음 사용했습니다. 공유라는 말을 할 때는 주인이 국민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행정안전부가 그런 지침을 내렸을 때 이제야말로 공공청사에 대한 진정한 주인이 국민이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에서 지침을 내릴 게 아니라 도민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활용 방안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근데 아쉬움이 중요한 있죠. 거는 네. 지침 이전에 다 하고 있어요. 이제 행안부가 바뀐 거죠, 좀. 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에 대한 천 의원님의 결정도 네. 들어볼까요? 5성급 호텔보단 민박집이 좋다. 진심이세요? 네, 진심입니다. 나는 5성급이 더 저도 좋아요. 5성급 저도 여행 5성급이 좋아요. 아, 그래요? 저는 5성급 호텔보다는 이 민박집이 드나들기도 편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5성급 호텔에 들어가면 왠지 옷도 갖춰 입어야 될 것 같고 양복을 입어야 될 것 같고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설 때부터 이 청원 경찰들이 막고 있고 이것이 아니라 민박집 드나들듯이 마당에 찾아가서
민박하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 꺼내면 내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묘한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5성급 볼 그래도 때보다 네. 5성급을 많이 안 가보셔서 아마 부담스러우실 거고. 그런 걸 안 가능성은- 느끼게 하는 게 5성급 호텔이 아닐까요? 5성급은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네. 네. 천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관청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정서도 가지고 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은 어쩌면은 모든 청사에 들어가면은 청원 경찰이 있는 건 맞는데 이분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도 하지만 동시에 오는 분들을 안내하고 하는 역할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 국민들 정서 속에 그런 분들이 서 있는 자체로 부담이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제복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배제하신 거 아니죠? 아니 그렇지만 민박집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5성급 호텔을 자주 가진 않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공공기관, 공공청사 가운데 청와대는 가끔 한 번씩 구경 가면 되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면사무소 그리고 군청이 문턱이 높다면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앞서서 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광역자치단체 청사로 가면 갈수록 저는 마이너스 철학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이 플러스의 철학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그리고 면사무소, 읍사무소 단위에는 청사는 공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고 사람이 충분한 정도의 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 이렇게 층위에 따라서 철학을 조금 달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풍수지리를 얘기할 때 보면 뭐 여러 가지 음택, 뭐 양택, 또 길지, 뭐 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안 좋은 땅은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없거나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비어 있는 집들이 가장 안 좋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아주 기초단체에서의 어떤 공공청사는 사람이 가능한 한 많이 오도록 만드는 이런 공간이 안 된다면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청사로서는 특히 공공청사로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공간이겠죠, 그게. 네. 근데 저는 이참에 용어 수정을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어 수정이요? 네. 천 의원님이 아까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내 옆에 있는 면사무소 그리고 군청이 이제 이 면사무소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사용했던 개념이고 이제 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걸 근데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네, 계세요. 그래서 이참에 용어 정리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공공기관이 행정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 주민의 복지까지 제공해주는 이 공공건축물이라는 거죠. 면장님은 그럼 센터장이시네요. 그러네요. 그 행정의 대표가 면장님인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민간의 대표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대표의 체제로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이제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하니까 이 용어는 일제시대 잔재는 없애버리죠. 네. 그게 아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고요. 지금 공공청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유재산 건축상을 또 제정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또 이게 뭐 준공한 공공건축물 몇 개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이에요? 네, 기획재정부에서 이 국고국장이나 학계나 이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선정을 합니다. 우수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규모별로 나눠서 선정을 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이게 건축비 규모에 따라서 우선 100억 이상인 대형 건축물 그리고 10억에서 100억까지가 중형 그리고 10억 미만이 소형 건축물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2018년에 경북에서 2개 청사가 상을 받았습니다. 통계청 안동사무소가 중형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포항의 북부의 양덕파출소가 이 소형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통계청 안동사무소는 야외 휴게실이랑 이 편백나무 벽면을 활용해서 이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을 잘했다. 그리고 이 파출소의 경우에는 딱딱하고 좀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이 친근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그렇게 의미 있는 상은 아니라고 보고
이제 안동 용산 쪽에 있는 그 경북 북부 통계사무소 같은 경우는 보면 직원 숫자에 비해서 건물 크게 지었어요. 네. 크게 지었는데 여기 이제 15년, 16년, 17년에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은 걸 보면은 주 아랍에미리트 한국 대사관 15년도, 2016년에는 주 이스라엘 대사관, 2017년에는 외교부에서 지은 주 몽골 대사관 이렇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대사관들은 하나의 어떤 그 나라의 어떤 문화와 전통과 건축에 어울리는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는 기준은 결국은 상을 받게 되면은 5성급이 맞다. 결국 이 상이 가는 기준이 어떤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요. 저도 동의를 하니까요. 이게 사실은 건축상은 건축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 네, 이제 맞습니다. 건축물에 들어간 철학, 뭐 미학적 요소 이런 것들을 판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그 두 분 의원님 그거 한번 해보시죠.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서 주는 가장 그 모범적인 활용 사례, 공공건축물의 활용 사례를 뭐 어떤 지표나 점수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안동시청은 뭐 전체적으로 뭐 8.5다, 뭐 예천군청은 뭐 몇 점이다, 그렇게 해서 그 지수를 이렇게 하나의 지수화 시켜서 활용도를 계속 높일 수 있도록 좀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노력을 아마 요거는 의회장에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이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제가 애초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로 가죠. 뭐 지금 우리 저 곳곳에 문제가 많은 청사도 있고요. 또 새로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 곳도 굉장히 많잖아요. 방향을 한번 정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요? 이게 미국의 그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 분의 말을 조금 이렇게 인용해 보면 그 신시아 니키틴이라는 그 부회장의 말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공공 디자인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것을 제1원칙으로 한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런 게 봐요. 우리가 이때까지 논의한 것도 그렇지만 사용자, 그 사용자라는 것은 결국은 주인된 국민과 시민,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동시에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건축물들이 천편일률적이에요. 천편일률적이 되면은 일단은 비용 면에서 싸죠. 설계비도 적게 들고 건축비도 적게 들어요. 근데 이제는 이 정도는 좀 벗어나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도 역시 어떤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동시에 이제는 건물도 인권 개념이 도입돼야 된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이든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인권적인 건물, 거기다 무엇보다도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공공청사,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우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얼마나 더 편리하고 깨끗하고 하냐를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공공청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수원시가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데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수원시가 2018년도에 수원청사를 지을 때 인권 영향 평가를 반영해서 인권이라는 것을 청사에 입히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 불문하고 인종을 떠나서 누구나 이 건물을 편하고 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인권의 개념을 입혀서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공공건축물을 생각할 때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에요. 보니까 그 우리가 보면 이렇게 그 남자 여자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남자 화장실은 줄 서 있는 걸 거의 못 볼 거예요. 근데 여자 화장실은 늘 줄을 서 있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을 딱 배치하면 사실은 여자 화장실은 계속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거든요. 정말로 제대로 되려면 여자 화장실을 좀 더 크게 설계하고 남자 화장실 조금 적게 설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인권 설계의 가장 첫 번째 단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적어도 공공청사부터는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어요. 네.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흔히 공공청사에 들어가면 이 수유하고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이 공간이 여자 화장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개통했던 청송에서 영덕까지 가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에는 이게 중립적인 공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남자도 들어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이 수유하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여성이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남성이 할 수도 있다라는 가치를 저는 건축물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봤는데 이게 공공청사가 오히려 더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네. 드리고 싶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실에 보면 어린이 소변기가 엄마들이 데리고 들어가는 걸 전제로 되어 있어요. 네. 남자 화장실은 없나요? 그게 궁금해요. 저도 아니, 가본 지금은 적이 다 없어요. 지금은 생겼습니다. 네. 지금은 있고 도의회도 있어요. 항상 보면은 공공이 앞서가는 게 아니고 민간이 앞서가요. 네. 예. 그러면은 공공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따라가느냐. 네. 여기에 참 관건이 아쉽네요. 있겠죠. 공공이 먼저 가고 민간이 따라가면 그건 불가능한 그죠? 일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은 걸 바랬나 봐요. 그럼 천 의원님의 결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비장한데요. 네. 사람이 먼저다. 발음도 맞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청사에 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비상수집에 응해주신 위원님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떠셨는지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결국 여기에 모든 답은 주인들이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모든 걸 한꺼번에 확 바꿀 수는 없더라도 하나하나 정도라 조금씩 좀 바뀌어가는 모습들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구나, 공공청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 계신 두 분의 도의원님들께서 올 한 해 지어지는 공공청사에 대한 민원과 관리 감독, 의견 수렴까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생결정하시면 민원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2017년도 한 해에 전국에서 지어진 공공청사가요 한 70여 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지어지는 수많은 공공청사가 이제는 개방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공공청사, 공공건물, 흔히들 이 같이 쓰고 숨김없이 함께 나눈다는 의미로 건물에 공공이라는 말을 붙이죠. 그런데 이 말대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미대로 잘 사용되는 공공청사가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